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 접시, 잡채, 이거 어떡하니? 복도 바닥에 산산조각난 도자기 접시, 사방으로 흩어진 잡채, 그리고 계단 첫 번째 단에 무릎이 꺾인 채 쓰러진 윤지애. 접시 깨지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달려온 시어머니 박영숙. 복도 입구에 멈춰선 그녀의 시선은 쓰러진 며느리가 아니라 산산조각난 접시 파편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머나, 이 접시.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거였는데. 지혜는 바닥에 쓰러진 채 오른쪽 다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백꽃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열이 38도가 넘는 상태에서 3일째 거의 쉬지 않고 명절 음식 35가지를 혼자 준비하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하였습니다. 손님들 사시에 오신다. 과일 더 깎고 식혜 더 끓여. 잡채 큰 접시에 담아서 상에 올려. 지혜는 주방에서 대형 도자기 접시에 잡채를 가득 담았습니다. 무게가 3kg은 좋게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거실로 가려면 복도를 지나 계단 3개를 내려가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안 돼.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양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오른발을 내디뎠는데 계단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잡채가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당면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뼈가 부러진 게 분명하였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 복도 입구에 나타난 박영숙. 그녀의 눈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접시, 흩어진 잡채, 그리고 쓰러진 며느리.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나온 첫마디. 아이고, 이 접시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거였는데.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오시는데 잡채를 어떻게 해? 다시 만들 시간도 없는데. 지혜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무릎 아래가 이상하게 꺾여 있는데, 첫마디가 접시와 잡채였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17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32평 아파트. 윤지혜는 이곳에서 남편 강태수 그리고 두 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수빈이와 중학교 1학년인 아들 준호. 평범한 4인 가족이었습니다. 지혜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12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영업기획팀이라 바쁜 편이었습니다. 야근도 잦았고 출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절과 제사 때만큼은 어김없이 연차를 냈습니다. 1년에 4번, 설날, 추석, 그리고 시조부모님 기제사 2번, 매번 최소 3일씩 연차를 썼습니다. 계산해보면 1년에 12일, 연차 15개 중에서 12개를 명절과 제사에 쓰고 있었습니다. 아플 때 쓸 연차는 3개뿐이었습니다. 왜? 시댁 명절 준비를 지혜가 혼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7년 전 지혜가 22살에 태수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중학교 교사 출신답게 단정하고 교양 있는 분이었습니다. 첫 명절 때 지혜가 부엌일을 돕겠다고 하자 박영숙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있으니까 너는 거실에 있어. 막내 며느리는 손님이야.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지혜는 거실에 앉아 시댁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혹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거들면 큰형님 한유진이 동서 나가 있어. 우리가 할게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결혼 3년 차쯤이었을 것입니다. 그해 추석, 큰형님 유진이 부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안 도와주세요? 둘째 형님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체 일 좀 봐줘야 해서 어젯밤 늦게까지 서류 정리했어. 너무 피곤해서 못 도와주겠어. 그날은 둘째 형님 소영과 지혜,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럭저럭 할 만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명절이었습니다. 큰형님 유진은 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 소영도 이번엔 부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번엔 왜 안 도와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동서야, 미안해. 우리 큰애가 고3이잖아. 수능 100일 기도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해서. 그날부터였습니다. 지혜 혼자 시어머니와 둘이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게, 그리고 2년 후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고 한동안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혜가 완전히 혼자 명절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어머니 허리가 나으면 다시 같이 하겠거니, 아니면 형님들이 미안해서라도 돕겠거니. 하지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허리는 이미 나았습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등산도 다닙니다. 하지만 명절 때는 여전히 지혜 혼자였습니다. 큰형님 유진은 여전히 남편 사업 도와야 해서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사무실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걸, 집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하고 친구들과 필라테스나 다닌다는 걸, 둘째 형님 소영은 입시생 엄마라 바빠서 생활비가 빠듯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스타벅스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학원비만 월 200만 원을 쓴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추석 3일 전 수요일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지혜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의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부터 목이 칼칼하고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독감인가? 침대 옆 서랍에서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삐삐삐. 38.5도. 열이 꽤 높았습니다. 회사에 가면 조퇴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차를 냈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서랍에서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목에 걸렸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옆에서 남편 태수가 뒤척였습니다. 벌써 일어나? 몇 시야? 5시. 시장 가야 해. 이렇게 일찍? 8시에 가도 되잖아. 일찍 가야 좋은 거 살 수 있어. 특히 생선이랑 나물은. 태수가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을 찔렀습니다. 근데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태수가 일어나 앉아 지혜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겁다. 열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약 먹었어. 그래도 이미 연차 냈어. 오늘 안 가면 명절 준비 못해.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무리하지 마. 응. 지혜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열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폼습니다. 17년째 쓰고 있는 명절 준비 노트였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 생선 갈치, 조기, 명태, 오징어, 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숙주, 무생채, 전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버섯전, 감자전, 김치전, 고기 갈비찜, 불고기, 산적, 닭볶음탕, 기타 잡채, 탕평채, 동그랑땡, 약과 식혜, 수정과 과일 5종, 총 35가지. 지혜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17년 동안 이 목록은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한두 가지씩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탕평채도 있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에는 식혜도 직접 만들면 더 맛있을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있는 게 표가 났습니다. 괜찮아. 3일만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가락시장 수산물 코너. 시장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상인들은 새벽에 들어온 생선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17년 동안 명절과 제사 때마다 이곳을 찾았으니까요. 아이고, 사장님,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명절이죠?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이모님. 안녕하세요. 근데 사장님,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명절 때마다 혼자 오시더니. 형님들은요?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쁘시대요. 명절에 바빠서. 그럼 뭐 필요해요? 갈치 5마리, 조기 10마리, 명태 3마리, 오징어 1박스요. 아주머니가 생선을 손질하는 동안 지혜는 다른 가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하나씩 골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사리만큼은 무조건 국산을 고집하셨습니다. 중국산은 즐기다면서요.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양손에 비닐봉지까지 들고 나니 어깨가 결렸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한 게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7시 20분.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혜야, 일어났지? 시장 가면 갈치 큰 거로 사야 해. 작은 건 살이 없어. 그리고 오징어는 통통한 걸로 골라야 해. 지혜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쳤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장을 마저 보았습니다. 정육점에서 갈비 3kg, 불고기용 소고기 2kg, 한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우가 아니면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57만 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밀가루, 식용유, 조미료, 과일을 더 사야 했습니다. 거기서 또 30만 원은 나갈 것이었습니다. 명절 한 번에 90만 원. 1년에 4번이니까 360만 원. 17년이면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료비를 따로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영수증을 보여드렸지만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17년. 재료비는 모두 지혜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나중에 방향제를 뿌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몸이 추웠습니다. 열이 있으면서 추운 건 감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가서 재료 손질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노원구 시댁. 지혜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박영숙이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지혜를 보았습니다. 왔어? 장 많이 봤네. 네. 재료 다 샀어요. 갈치는 큰 거로 샀지? 네. 오징어는 통통한 걸로? 네, 신경 써서 골랐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혜는 짐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생선과 고기를 넣었습니다. 채소는 싱크대 옆에 정리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큰형님 유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명절 당일 오후 3시쯤 갈게요. 오빠가 인테리어 현장 마무리해야 해서요. 대신 선물 먼저 보냈어요. 오늘 도착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달았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와. 현장 일이 중요하지. 지혜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테리어 현장.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형님 유진이 남편 회사 일을 거의 돕지 않는다는 걸. 사무실에 나가는 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습니다. 지난달에 유진의 SNS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 낮 2시에 올라온 필라테스 센터 사진. 오늘도 힐링타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잠시 후 둘째 형님 소영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당일 오전 11시쯤 갈게요. 우리 아들 수능 100일 기도 다녀와야 해서요. 선물은 내일 들고 갈게요. 시어머니의 답장. 그래, 수능이 중요하지. 기도 잘하고 와.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큰형님 명절 당일 오후 3시. 둘째 형님 명절 당일 오전 11시. 자신 3일 전부터 시댁에서 혼자 준비. 이게 17년째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혜는 재료 손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생선, 갈치, 조기, 명태를 하나씩 손질하였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계속 담그고 있으니 손가락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선 손질이 끝나고 나니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물, 고사리를 물에 불렸습니다. 도라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도라지를 손으로 쪼개서 속껍질까지 벗겨내야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하고 나니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오후 1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라지 껍질 너무 얇게 벗기지 마. 약간 두껍게 벗겨야 씹는 맛이 있어. 네, 어머니. 그리고 고사리 물 자주 갈아줘야 해. 안 그러면 냄새나. 네. 시어머니는 의자를 가져다 부엌 입구에 놓고 앉으셨습니다. 지혜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시하듯이 지혜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재료 손질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대충 끝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열은 여전했습니다. 해열제를 또한 알먹었습니다. 지혜야, 저녁은?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 제가 뭐 할까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이랑 국만 해줘. 지혜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 강철민이 일하고 퇴근하셨습니다. 말없이 밥상에 앉으셨습니다. 왔어? 네,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명절 준비를 지혜 혼자 하는 걸 알면서도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내일 새벽에 올게요. 그래. 너무 늦지 마. 명절 당일엔 새벽 5시에 와야 해. 네. 집에 돌아온 지혜는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지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어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갖다 댔습니다. 38.8도. 열이 더 올랐습니다. 해열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옷만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시댁에 도착하니 5시 4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 화구에 불을 켰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찜기를 올렸습니다. 오전 내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버섯전, 감자전, 김치전. 전만 6종류였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하나씩 지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열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벌써 시작했네. 잘했어. 네, 어머니.
전 기름 아끼지 말고 바삭하게 부쳐. 작년엔 좀 눅눅했어. 네.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 의자에 앉아 지혜의 요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형님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손에는 마트 선물 세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팸 세트였습니다. 어서 와. 기도 잘하고 왔어? 네. 100일 기도 드리고 왔어요.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서, 나 도와줄까? 부엌에서 지혜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거의 다 됐어요. 그래. 그럼 나 좀 쉴게. 새벽부터 절에 다녀오느라 피곤해. 소영은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형님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유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짙게 하고 왔습니다. 어서 와, 유진아. 택배로 보낸 거 잘 받았어. 마음에 드셨어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역시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유진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지혜가 일하는 게 보였습니다. 동서, 고생 많네. 나도 도와줄까?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그래. 그럼 나 좀 쉴게. 아침부터 현장 가느라 힘들었어. 유진은 소영 옆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지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10시간. 혼자 서서 35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형님들은 오후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17년째 반복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지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신대.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손님이요? 응. 사시에 오신대. 부부로 5분이니까 10명이야. 지혜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 30분. 30분 후에 손님이 10명 온다고? 어머니, 그럼 음식을 더 준비해야. 아니야. 지금 있는 걸로 하면 돼. 대신 과일을 더 깎아야겠다. 그리고 식혜도 더 끓여야 하고. 30분 안에요? 응. 그리고 잡채 큰 접시에 담아서 상에 올려놔. 손님들 오시면 보기 좋게 차려야지.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손님을 초대한다는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걸까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지혜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 배, 귤, 포도. 칼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급하게 움직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일을 깎는 동안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괜찮아졌지만 다시 흐려졌습니다. 식혜를 더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생강과 설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잡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잡채를 꺼냈습니다. 대형 도자기 접시를 찬장에서 꺼냈습니다. 이 접시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거였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고 손님 올 때만 꺼내셨습니다. 접시가 컸습니다. 지름이 4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무게도 꽤 나갔습니다. 잡채를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가득 담으니 무게가 3kg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들고 거실로 가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가려면 복도를 지나 계단 3개를 내려가야 했습니다. 지혜는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부엌 문을 나와 복도로 향하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하였습니다. 거실에서 형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도자기 접시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습니다. 3개.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얀 빛만 보였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안 돼. 접시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는 접시. 떨어뜨리면 안 돼. 양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접시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른발을 내디뎠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소리. 동시에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복도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잡채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당면, 소고기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복도 입구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접시, 사방으로 흩어진 잡채,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나온 첫마디. 아이고, 그 접시가. 지혜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산조각 난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접시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거였는데 그 접시가 얼마짜린데.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오시는데 잡채를 어떻게 해. 다시 만들 시간도 없는데. 지혜의 오른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접시였습니다. 두 번째 마디는 잡채였습니다. 며느리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거실에서 형님들이 나왔습니다. 유진과 소영이 복도로 왔습니다. 어머, 동서.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바닥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도 나왔습니다. 태수는 복도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야.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지혜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다리가. 태수는 아내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골절이 분명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119 불러야 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산산조각난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접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리가 부러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접시 걱정을 하고 계시다니. 태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다리 골절 환자입니다. 주소는. 지혜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은 어떡하지? 잡채도 없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태수는 구급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진통제를 맞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병원 거의 다 왔어. 지혜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료진이 지혜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태수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먼저 엑스레이 촬영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태수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다리가 꺾여 있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 그 접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우측 경골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무릎 인대도 일부 파열되었고요. 금속 핀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차트를 보았습니다. 환자분 고열 상태였습니다. 38.9도. 독감 증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리하셨나 봅니다. 그 상태에서 과로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열이 있다는 걸. 어제도 오늘 새벽도 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에. 수술은 언제 하나요? 내일 오전에 잡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태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천만 원.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지혜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눈을 떴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응. 내일 수술한대.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괜찮았어요?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내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첫 질문이 명절 음식이라니. 무슨 소리야? 명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다쳤잖아. 그래도 손님들 오셨을 텐데.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는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올 때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입원 서류를 작성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혹시 보험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가계부, 보험, 아이들 사진. 보험 폴더를 클릭하려는데 화면 하단에 이메일 앱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별 생각 없이 왼쪽 메뉴를 보았습니다.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휴지통, 그리고 임시저장. 임시저장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47.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임시저장이 147개나 클릭하였습니다. 목록이 쭉 나왔습니다. 제목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을 보았습니다. 전부 똑같았습니다. 받는 사람 엄마.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모님은 1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혜가 결혼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엄마라니. 가장 오래된 메일을 클릭하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2011년이었습니다. 14년 전. 엄마, 오늘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혼자 다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중간쯤 메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엄마, 형님들은 전업주부인데 명절 때 안 와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연차 내고 와요. 근데 형님은 손님이고 저는 일꾼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수는 가장 최근 메일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을까요? 몸이 안 좋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연차도 거의 다 썼어요. 엄마, 나 언제쯤 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태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47통. 전부 돌아가신 장모님에게 보내려던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14년 동안 아내는 이렇게 혼자 참아왔구나. 힘들 때 전화할 사람도 없고 서러울 때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썼구나. 보내지도 못할 메일을. 태수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든 아내를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오른쪽 다리에 감긴 붕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오래 혼자 참아왔을까?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새벽 5시, 태수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47통의 메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14년 동안 혼자 삼킨 말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돌아가신 장모님께 하소연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고생하는 거,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거, 형수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형들 눈치 보느라, 귀찮아서, 편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태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태수야, 지혜 어때? 내일 수술한대요. 골절이 심해서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나저나, 그 접시 말이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건데, 참 아깝다.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다리가 부러져 입원했는데 내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접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이번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 가족회의 좀 하겠습니다. 가족회의? 무슨? 형님들도 다 오시라고 하세요. 아버지도 계셔야 하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시댁 거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강철민이 안방 쪽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그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큰형 진수와 큰형수 유진이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형 재웅과 둘째 형수 소영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직 다리가 불편해서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자고 큰형 진수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혜가 17년 동안 명절과 제사 준비하면서 쓴 비용입니다.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료비, 교통비, 그리고 지혜가 쓴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17년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이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는 직장인입니다. 명절과 제사 때마다 연차를 썼습니다. 1년에 최소 12일, 17년이면 204일입니다. 태수가 숫자를 짚었습니다. 재료비만 해도 한 번에 평균 80만 원씩 들었습니다. 1년에 4번이니까 320만 원. 17년이면 5,440만 원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근데 형수님들은요? 태수가 유진과 소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유진 형수님은 천안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택배로 고급 선물을 보내셨죠. 한과 세트, 홍삼, 건강식품. 한 번에 45만 원 정도.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 형수님은 수원에서 40분 거리입니다. 역시 17년 동안 음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매번 마트 선물 세트 하나씩 들고 오셨죠. 3만 원짜리. 소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근데 지혜는 직장 다니면서 연차 내고 3일 전부터 와서 35가지 음식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17년 동안. 태수가 2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혜 수술비하고 치료비 견적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태수, 내가 지금 뭔 짓이고. 어머니. 태수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혜 다리에 흉터가 남습니다. 다리 골절이에요. 평생 남을 겁니다. 명절 음식하다가 다친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절 음식하다가 다친 겁니다. 17년 동안 혼자 명절 음식 만들다가 열이 38.9도까지 있었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형수님들은 뭐 하셨어요? 태수가 유진과 소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유진 형수님은 명절 당일 오후 3시에 오셨죠. 택배로 45만 원 선물 보내고요. 소영 형수님은 오전 11시에 오셔서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고요. 유진과 소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혜가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그 접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이게 첫마디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느렸지만 걸음은 단단하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그만해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근데 진수가 입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닥쳐. 단 한마디였습니다. 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테이블 앞으로 왔습니다. 종이 2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내 말이 맞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어. 시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수, 유진, 재훈, 소영.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17년 동안 막내한테만 시켰어. 나도 알고 있었어. 말을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근데 모른 척 했지. 편하니까. 막내가 알아서 하니까. 다시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내 잘못이다. 진수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였습니다. 수술비는 이렇게 한다. 시아버지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엄마하고 나 50%, 큰 놈 25%, 둘째 25%. 진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입 다무려니까. 시아버지의 눈이 매서웠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다들 입 다물고 지혜 치료비 보태. 이해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지혜한테 일 시킬 생각 마. 명절도 당분간 간소하게 하거나 돌아가면서 해. 막내만 시키지 말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네 아버지. 지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내가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괜히 막내만 고생시켰다.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지혜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큰형수 유진이었습니다. 동서, 들어가도 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서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보았습니다. 나 사업 돕는다고 핑계 댔잖아. 근데 사실 사무실도 거의 안 갔어. 한 달에 2~3번? 나머지는 집에서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고. 유진이 고백하였습니다. 동서가 새벽부터 시댁 가서 혼자 음식 만드는 동안 나는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며느리잖아. 시집살이 힘든 거 알잖아. 근데 동서한테만 떠맡겼어. 편하니까. 어머니가 나한테는 잘해주시니까. 유진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할게. 다음 명절부터는 내가 음식 준비할게. 동서는 쉬어. 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17년. 1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형수 소영도 찾아왔습니다. 동서야, 나도 미안해. 소영도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시생 엄마라 바빠서, 생활비 빠듯해서 핑계만 댔네.
근데 우리 아들 학원비만 월 200만 원 쓰면서 명절엔 3만 원 선물 세트만 들고 갔잖아.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가 직장 다니면서 연차 내고 와서 혼자 음식 만드는 걸 알면서도 나는 명절 당일 와서 소파에서 핸드폰만 봤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시어머니도 찾아오셨습니다. 지혜가 놀라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어머니, 앉아 있어. 다리 아픈데. 시어머니가 지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 있는 거 알면서도 쉬라는 말 한마디 못했어. 그리고 넘어졌을 때 접시 걱정부터 했어. 내가 미쳤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노릇을 그렇게 못했어. 미안하다. 지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혜의 다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의사가 경과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은 가족들이 나눠서 부담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1천만 원, 큰형 가족이 500만 원, 둘째 형 가족이 500만 원, 그리고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시조부님 제사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수만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말하였습니다. 큰형수님이 전 부쳤대. 지혜가 소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요? 응. 근데 좀 탔나 봐. 큰형이 투덜거렸대. 지혜는 피식 웃었습니다. 상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형수님은요? 남을 묻혔대. 근데 고사리가 좀 질겼다더라. 처음 하면 그렇죠. 지혜가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 진짜요? 응. 그냥 드셨대. 지혜는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드셨다. 17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때? 좀 섭섭해? 아니에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련해요. 이상하게.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와 태수는 차를 몰고 경기도 양주로 향하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이지? 태수가 물었습니다. 7년인가? 8년인가? 지혜가 대답하였습니다. 미안해. 자주 찾아뵈봐야 했는데. 괜찮아요. 공원묘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혜가 옷깃을 여몄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지혜의 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태수가 보폭을 맞춰주었습니다. 엄마 산소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정미숙 여사, 지혜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비석 주변에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오래 오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지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하나씩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수도 옆에 앉아 함께 뽑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국화꽃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혜가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못 와서 미안해요.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지혜가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요. 바보 같지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목소리를 냈어요.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지혜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장모님 사위입니다. 그동안 못난 사위가 지혜한테 고생만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혜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태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있잖아요. 지혜가 말하였습니다. 응? 다음 명절 때 나도 가볼까요? 구경이나 하러요. 태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님들 들으면 서운해하겠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 지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덕 위 엄마 산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처럼 국화꽃의 노란빛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지혜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습니다. 백미러로 묘원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전화하셨고 형님들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가족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어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한쪽에만 짐을 지우면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차 안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는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